안녕하세요. AWS 빌더스 코리아 프로그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김승준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AWS에서 제공하는 미디어 서비스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미디어 서비스들을 기반으로 VOD, OTT, 그리고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진행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화면 우측 창을 통해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 부탁드립니다. 모든 질문은 공개로 답변이 되지만 혹시 본인만 답변을 받고 싶으시면 비공개라고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세션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앞으로 AWS의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해 여러분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세션이 끝나면 설문조사 링크를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의견이 더 나은 AWS 세미나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AWS 미디어 서비스들을 소개해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미디어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엔 넷플릭스, 유튜브, 웨이브 등을 통해서 동영상을 시청하는 수요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어딜 가든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고 기존 브로드캐스팅 형태의 방송보다는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이나 VOD 형태가 늘어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비디오와 오디오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 동영상을 구성하는 요소로 이와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두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눈에 익은 용어들이 있다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짚어볼 텐데요. 먼저 해상도입니다. 해상도는 저희가 평소에도 많이 사용하는 개념인데요. 영어로는 레졸루션이죠. 화질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화면의 밀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상도가 같다 하더라도 PPI, 픽셀 퍼 인치가 다르면은 그 화질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상도는 가로와 세로 형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P가 붙는 것은 순차주사 방식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Full HD와 4K, 8K가 흔하게 이야기되긴 하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이 해상도의 발전 속도를 직접 체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화면비, DAR, 픽셀비, PAR, 저장화면비, SAR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화면비, DAR은 말 그대로 가로와 세로 비율입니다. 그리고 PAR, 픽셀비는 픽셀의 세로 길이를 기준으로 가로의 길이인데 만약 1.5라고 하면은 세로보다 가로가 1.5배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저장 화면비는 저장된 가로 세로 비율인데 픽셀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픽셀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픽셀이란 픽처 엘리멘트의 줄임말로 디지털 이미지의 기본 단위입니다. 여기에 있는 파이어폭스 브라우저 로고를 만약에 확대한다라고 하면은 결국 픽셀이 확인이 될 텐데요. 이 픽셀 수가 또 화질을 결정합니다. 이 이미지는 픽셀 수가 가로, 세로 48개로 해상도가 48 곱하기 48이라고 할 수 있고 보통 한 픽셀당 RGB로 색상을 표현합니다. RGB는 각각 R, GB는 1바이트, 즉 8비트인데 이 말은 각 RGB에 2의 8승이 되는 255개의 색을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픽셀 하나에 8비트, 즉 1바이트가 3개이므로 3바이트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픽셀의 용량이 3바이트이기 때문에 이 이미지의 경우에는 거의 7메가바이트가 되겠죠. 이렇게 이 하나의 화면에 픽셀을 얼마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이 이미지의 용량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저희가 영상에서 프레임이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특히 초당 프레임의 수가 프레임 비율, 즉 FPS입니다. 보통 재생률이나 주사율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잠시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을 보시면은 초당 이미지 수의 차이가 느껴지실 텐데요. 60fps의 경우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영상이 재생이 되지만 점점 fps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끊기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당 프레임 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좀 더 자연스러운 영상을 재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FPS가 당연히 높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용량 차이도 생기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예시로 보면은 같은 1080p 1920 곱하기 1080의 해상도를 가지는 영상이 있다라고 했을 때 FPS가 이 FPS의 경우에는 99Mbps 정도로 용량이 추산이 되는데 같은 해상도에서 30fps인 경우에는 1.5 gbps로 용량이 서로 차이가 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비디오, 동영상의 용량을 할 때에는 이 해상도와 fps에 따라서 용량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비트레이트인데요. 이는 전송 대역폭과 관련이 있습니다. 초당 송수신할 수 있는 비트 수인데요. 보통은 바이트 수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즉, 초당 얼마나 많은 비트를 전송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네트워크의 속도와 대역폭에 따라서 병목 공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이 사진에서는 지금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지만, 어, 여기 왼쪽 대략적으로 비트 레이트에 따라서 화질이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1.5Mbps의 경우에는 해상도가 화질이 낮고 5Mbps의 경우에는 화질이 좀 더 선명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덱은 한마디로 압축과 압축 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코덱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계속 비디오와 관련해서 저희는 용량과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화질을 유지를 하면서 어떻게 인코딩을 할 거냐, 어떻게 압축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수행해 주는 게 코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코덱은 인코더와 디코더의 합성어인데요. 인코딩은 오리지널 콘텐츠를 전송에 용이하게 압축하는 과정이고, 디코딩은 압축된 콘텐츠를 다시 복원하는 그 반대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축은 압축 전후로 완벽하게 돌아갈 수 있는 무손실 압축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약간의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압축률을 높여서 전송을 했지만 복원할 때는 원본거보다 조금 떨어지는 화질로 가게 되는 손실 압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수행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용량인데요. 저희가 저희가 자연스러운 스트리밍을 하기 위해서 화질을 좀 더 감수하고서라도 빠르게 영상을 받아볼 수 있게 할 거냐, 아니면은 저희가 이 화질을 보장을 좀 영상이 끊기고 버퍼링이 있더라도 화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압축 방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트랜스코딩은 전 세션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하나의 인코딩을 다른 인코딩으로 변환하는 작업으로 디지털 투 디지털 변환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를 하면 포맷을 바꾸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네트워크로 스트리밍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나 패드와 같은 여러 개의 디바이스에서 재생될 수 있는 포맷이 다양한데요. 이런 디바이스에서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네트워크 스트리밍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포맷으로 변환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 지연 시간은 미디어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언급이 되고 있죠. 라이브 스트리밍에서는 당연히 현장과 시청자가 보는 순간의 시간 차이이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무엇보다 빛보다 빠를 수는 없으니까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트랜스코딩이 얼마나 걸리느냐, 그리고 포맷이 내가 이것들을 전송할 때 어떤 압축률을 가지고 변경된 포맷이냐에 따라서 당연히 지연 시간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포맷에 따라 지연 시간이 차이가 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생생한 현장감이나 초저지연의 라이브 스트리밍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는 지연 시간을 기조로 해서 프로토콜을 고르는 과정도 중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네트워크의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네트워크 상황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저희가 네트워크 상황에 맞춰서 영상을 보내는 기술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Adaptive Bitrate, ABR이라고 합니다. 이는 가변 비트레이트라고도 하는데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서 비트레이트를 가변적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유튜브를 볼 때 간혹 버퍼링 때문에 끊기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갑자기 화질이 낮아졌다가 좋아졌다가 하는 것이 하는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것이 바로 ABR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처음에 저희가 스트리밍을 수행한다고 했을 때 네트워크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낮은 용량의 낮은 화질로 스트리밍을 하고 있다가 점점 네트워크 상황이 좋아짐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비트레이트를 변화시키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AWS 미디어 서비스를 보기에 앞서 미디어에 관련된 기초적인 내용들을 다뤄봤습니다. 동영상의 구조, 레졸루션, 프레임 레이트, 비트레이트에 관련된 키 매트릭들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압축과 변환율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저희가 스트리밍을 하는 딜리버리를 할 때에 필요한 기술, ABR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저희가 이제 AWS 제공하는 미디어 서비스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 라이브 스트리밍을 라이브 스트리밍을 어떻게 AWS 지원할 수 있고, 그리고 VOD OTT는 AWS에서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라이브 스트리밍을 AWS에서 어떻게 가능한지 AWS에 제공하는 라이브 스트리밍 관련된 서비스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뭐 단순히 방송사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활용이 되고 있죠. 뭐 공공기관, 그리고 뭐 당연히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나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 그리고 저희가 흔히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웨비나와 같은 형태로 아니면 교육과 같이 특정 산업군을 넘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라이브 스트리밍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십니다. 네, 그래서 AWS 기반으로 미디어 워크플로우를 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AWS 제공되는 네이티브 서비스들을 기반으로 직접 구성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릴 미디어에 특화된 매니지드 서비스들을 기반으로 구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직접 구성을 하시기 어려우시거나 하실 때에는 AWS 제공되는 미디어와 관련된 솔루션들을 활용해 보실 수도 있고, 이런 솔루션들은 원클릭으로 이제 디플로이해서 사용을 해 보실 수 있으니까 직접 구성을 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파트너사를 통해서 구성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환경에 맞춰서 필요한 리소스를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AWS에서 제공하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위한 미디어 서비스들은 미디어 워크플로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미디어 워크플로우별로 저희가 라이브 스트리밍을 받기 위해서 제공이 되는 컨트리뷰션 워크플로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재생이 가능하거나 압축을 하기 위한 트랜스코딩, 그 다음에 이런 저희가 라이브 스트리밍을 플레이어에 제공하고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오리지네이션 서비스와, 그리고 광고를 삽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레이턴시를 줄이기 위한 디스트리뷰션 CDN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서드 파티의 플레이어들과 연동이 되도록 저희가 표준 프로토콜을 제공을 해야겠죠. 이렇게 AWS 미디어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이런 미디어 서비스들을 언제 어디서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러면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워크플로우를 기반으로 저희가 살펴보면서 AWS 서비스를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간단하게 라이브 스트리밍을 구성한다 라고 했을 때 저희가 가장 간단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라이브 채널 소스 카메라로부터 영상을 찍으면은 이게 플레이백 클라이언트, 즉 고객들의 디바이스에 재생이 되게 하겠구나 라고 하는 간단한 플로우로 먼저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스트리밍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구성을 해야 될 텐데요. 이 부분을 AWS에서 제공하는 미디어 서비스들로 구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레이백 클라이언트에서 재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네트워크 환경에 맞춰서 ABR과 같은 형태로 저희가 트랜스코딩을 하는 것도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플레이백 클라이언트에서 지원이 되는 플레이어 포맷들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포맷으로 트랜스코딩도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구성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그럼 저희가 고려를 해야 하느냐라고 하면은 저희가 고성능의 인코딩 하드웨어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레이턴시 부분을 저희가 보았을 때 레이턴시에서 이런 인코딩 하는 과정이 길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레이턴시도 길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이런 고성능 인코딩을 지원하는 하드웨어 인프라와 솔루션을 구축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글로벌하게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구성한다. 아니면은 저희가 라이브 스트리밍 하는데 그 규모를 예상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규모가 확장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장애에도 조치가 가능한 이중화 구성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인코딩, 라이브 스트림을 실시간으로 인코딩하는 서비스를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AWS에서는 엘리멘탈 미디어 라이브라는 라이브 스트림을 실시간으로 인코딩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멘탈 미디어 라이브의 경우에는 다양한 인풋, 아웃풋 포맷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RTMP나 RTP 포맷이나 HLS 등과 같이 여러 개의 라이브 스트림 포맷을 지원을 하고 있으면서 여러분들께서 필요로 하는 아웃풋으로 다양하게 정의를 해서 지정을 해서 아웃풋으로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중화인데요. 이렇게 엘리멘탈 미디어 라이브에서는 이중화를 통한 페일오버 기능도 제공하고 있어서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하나가 있다가 하나가 장애가 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페일오버를 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관리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의미는 여러분들께서는 인코딩과 관련된 하드웨어 인프라나 프로비저닝과 관련돼서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어떤 인코딩, 어떤 스트림을 받고 어떤 스트림 포맷으로 아웃풋을 할지에 대한 내용만 정의를 해서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라이브 엘리멘탈 미디어 라이브라는 서비스를 가지고 트랜스코딩, 인코딩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아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라이브 채널 소스 카메라로부터 엘리멘탈 미디어 라이브로 어떻게 저희가 그럼 컨트리뷰션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엘리멘탈 미디어 라이브가 소스 파일 포맷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 RTMP 파일 포맷이라고 하면은 엘리멘탈 미디어 라이브에서는 푸시를 할 수 있는, 즉 카메라가 직접 엘리멘탈 미디어 라이브로 넣을 수 있는 엔드포인트를 제공하기도 하면서 아니면 혹은 엘리멘탈 미디어 라이브가 풀과 같은 형태로 저런 라이브 채널 소스로부터 직접 가져올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프로덕션 환경이다라고 하면은 미디어 라이브와 컨트리뷰션 간의 구성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구성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스튜디오 환경에서 촬영하는 부분들을 라이브 스트리밍 하겠다라고 하면은 직접 이런 부분들을 구축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손쉽게 구축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혹은 어플라이언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라이브 스트림을 미디어 라이브로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엘리멘탈 링크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엘리멘탈 링크의 경우에는 스튜디오와 같은 환경에서 카메라의 라이브 채널 소스를 AWS 클라우드 환경에 있는 엘리멘탈 미디어 라이브로 빠르게 빠르게 전송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이 엘리멘탈 링크는 이렇게 생긴 디바이스로서
여러분들께서 전원, 소스, 디바이스, 소스 디바이스, 이더넷만 연결하면은 바로 구성이 가능하도록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혹은 프로덕션에서 직접 인코딩 디바이스를 구성한다라고 하시면은 미디어 라이브 서비스를 프로덕션에 구성할 수 있는 온프레미스 장비 솔루션인 엘리멘탈 라이브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저희가 엘리멘탈 링크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라이브 소스로부터 엘리멘탈 미디어 라이브로 인제스트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저희가 이제는 트랜스코딩도 하고 이제 라이브 소스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패키징과 오리지네이션, 즉 클라이언트에서 라이브 스트림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서버 역할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AWS에서는 엘리멘탈 미디어 패키지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디어 패키지 서비스는 오리지네이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오리지네이션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플레이백을 할 클라이언트에서 스트림을 가져올 수 있는 엔드포인트를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미디어 패키지란 서비스 이름을 봤을 때 느끼실 수 있다시피 그 미디어 패키지 서비스는 패키징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패키징 서비스다라고 하는 것은 플레이백 클라이언트의 디바이스들이 다양한 파일 포맷으로 재생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런 각각 디바이스들에서 지원하는 플레이백 파일 포맷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엔드포인트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미디어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저스틴 타임 패키징, 재생에 필요한 포맷을 실시간으로 패키징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미디어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DRM 혹은 타임 딜레이, 스타트 오버 윈도우 등의 옵션을 제공해서 여러분들께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는 이벤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미디어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옵션들을 통해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우 레이턴시를 위해서 AWS 제공하는 CDN 서비스인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와 미디어 패키지가 연동이 될 수가 있어서요. 로우 레이턴시를 위한 글로벌 CDN 서비스 연동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미디어 패키지와 클라우드 프론트를 연동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미디어 패키지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은 저희가 아까 미디어 라이브에서도 이중화를 구성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엘리멘탈 미디어 패키지 같은 경우에도 이중화하고 페일오버 하는 기능들을 자동으로 될 수 있도록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인풋 소스가 두 개 있을 때 한 소스에서 페일이 난 경우 다른 인풋 소스로 자동으로 페일오버 할 수 있도록 미디어 패키지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엔드포인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 저스트 타임 패키징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엘리멘탈 미디어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mpeg-, 그리고 HLS와 같은 각각의 엔드포인트를 제공을 하면서 이렇게 이 엔드포인트가 다른 서드 파티 CDN이나 아니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와 연동이 되면서 mpeg-, ms 스무스, HLS와 같은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파일 포맷이 저스트 인 타임 패키징이 되어 재생이 될 수 있도록 엔드포인트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태까지 저희가 간단히 라이브 스트리밍 워크플로우를 살펴보면서 각 워크플로우 단계별로 어떤 AWS 미디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광고 삽입과 같은 미디어 테일러라든지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점은 각각의 서비스들은 스탠드얼론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부분들만 가져다 쓰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환경에 맞춰서 구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각각 미디어 워크플로우를 이해를 하고 그 각 워크플로우별로 필요한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구성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은 미디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사실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WS에서는
이런 풀 워크플로우를 포함하고 있는 아마존 인터랙티브 비디오 서비스라는 라이브 스트리밍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아마존 인터랙티브 비디오 서비스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즘의 산업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인터랙티브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는 추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인터랙티브 비디오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저희가 스트리밍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스트리머와 시청자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교류를 하거나 아니면 쇼호스트가 라이브로 제품을 판매를 하면서 프로모션 하는 어떤 정보들을 띄운다든지 투표 설문, 실시간 Q&A 같은 인터랙티브한 기능들을 다양하게 제공하면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형태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저희가 lean backward라고 합니다. lean backward는 저희가 채널을 돌리면서 그 채널에서 제공이 되는 라이브 방송에 대해서만 저희가 소비를 하는 형태였다라고 하면은 인터랙티브 라이브 서비스 같은 경우는 lean forward, 즉 스트리머와 시청자가 서로 교류를 하면서 일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시청자가 의견을 내고 시청자의 의견을 받는 형태의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로 구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터랙티브 비디오 서비스가 그러면은 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십니다. 먼저 실시간성이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 실시간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저지연의 라이브 스트리밍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저지연 라이브 스트리밍 구성을 하시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문적인 OTT 지식이랑 경험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런 저지연 스트리밍을 유지를 하면서 글로벌로 대규모 시청자 수용을 하는 스케일러블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안정적인 라이브 비디오 워크플로우를 구성을 하면서 인터랙티브한 기능, 아까 보셨던 리더보드라든지 채팅, Q&A, 폴과 같은 그런 기능들을 넣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스트리밍에서의 레이턴시를 찾아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인터랙티브한 라이브 스트리밍 구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는 4초대, 2초에서 4초대의 라이브 스트리밍 레이턴시를 유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 인프라적인 것부터 하면서 인코딩, 디코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트랜스코딩, 그리고 인제스트 포인트, CDN과 같은 여러 가지 부분, 아까 보셨던 각 미디어 워크플로우의 단계별로 다양한 최적화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아마존 IBS를 사용을 하시면은 이런 초저지연 레이턴시를 관리형으로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아마존 IBS, 인터랙티브 비디오 서비스 같은 경우는 손쉽게 인터랙티브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IBS는 풀 워크플로우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IBS에서 제공하는 엔드포인트로 비디오를 전송을 하면은 바로 여러분들께서 IBS에서 제공되는 SDK 기반으로 라이브 비디오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특징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빠르고 쉽게 채널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채널을 몇 분 만에 스핀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라이브 스트리밍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마존 IBS의 경우에는 트위치 기술력을 기반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인수한 트위치 기술력을 아마존 IBS라는 형태로 저희가 라이브 스트리밍 기술력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위치 기술력 기반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에 최적화된 초저지연 라이브 스트리밍이 가능한 겁니다. 초저지연 라이브 스트리밍의 경우는 3초 미만의 레이턴시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앱과 웹사이트에 손쉬운 통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존 IBS에는 플레이어 SDK를 제공하고 있어서 iOS, 안드로이드, 웹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에서 다양한 도메인으로 빠르게 아마존 IBS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아마존 IBS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 IBS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살펴보면서 봤던 미디어 워크플로우의 각 단계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제스트, 트랜스코드, 패키지, 그 다음에 CDN 또 포함을 하고 있어서 각각 글로벌하게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때 로우 레이턴시를 제공을 하고 있고 플레이어 SDK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손쉽게 재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해야 할 부분은 그냥 IBS 제공하는 엔드포인트에 저희가 스트리밍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저희가 인제스트를 하기만 하면은 바로 라이브 스트리밍이 구성이 가능하고 그리고 플레이어 SDK를 기반으로 여러분들께서 재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는 인터랙티브한 기능, 채팅이라든지 폴, Q&A와 같이 시청자와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넣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존 IBS에는 타임드 메타데이터 API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서 이런 라이브 스트림의 메타데이터를 넣어서 보내고 그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벤트를 등록해서 시청자와 함께 인터랙티브하게 기능을 넣을 수 있는 것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타임드 메타데이터 API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타임드 메타데이터 API는 IBS 라이브 스트리밍 채널을 통해서 원하는 페이로드를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존 IBS에 제공되는 메타데이터 API와 관련해서 풋 메타데이터와 같은 API를 저희가 넣게 되면은 라이브 스트림의 페이로드에 그 해당 데이터 세그먼트가 들어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시청자들의 브로드캐스트가 될 텐데요. 저희가 그러면은 SDK에서 제공하는 이벤트 리스너를 통해서 해당 페이로드에 대한 이벤트를 등록을 하고 이렇게 폴과 같은 형태로 구성을 한다든지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아마존 IBS 기반으로 스트리밍을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스트리머는 IBS의 채널을 생성을 하고 IBS에서 생성된 채널에서 인제스트 엔드포인트와 스트림 키를 받습니다. 이 스트림 키는 여러분들께서 스트리밍을 하실 때 사용하시게 될 텐데요. 여기서 만약에 스트리밍 소프트웨어로 저희가 오픈소스인 OBS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러분들께서 받은 RTMP 엔드포인트와 스트림 키를 입력을 하면은 바로 스트리밍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IBS에서는 플레이백을 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를 HLS 포맷으로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이 HLS 엔드포인트 기반으로 여러분들께서 직접 재생을 하시거나 아니면 IBS 플레이어 SDK를 기반으로 여러분들께서 재생을 하실 수 있고 IBS 플레이어 SDK를 활용하시다라고 하면은 타임드 메타데이터 API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인터랙티브한 기능을 구성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당연히 인터랙티브 비디오 서비스, IBS를 활용을 하시면은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를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소셜 채팅과 함께 시청자 참여를 유도하면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구성하실 수도 있고, 라이브 커머스와 같은 기존의 이커머스 비즈니스를 라이브 커머스 형태로 구성을 하실 수도 있으면서 투표 설문조사, 웨비나를 할 때 투표 설문조사도 구성할 수 있고, 실시간 Q&A라든지 좋아요와 같은 실시간 인터랙티브한 피처들을 여러분들께서 구성하시면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마존 IBS와 저희가 앞서 설명된 AWS 미디어 서비스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언제 어떻게 선택을 해서 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비디오를 추가하고 싶고 혹시 전문가가 없다라고 하시면은 IBS를 활용하시면 빠르게 여러분들께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실 수가 있어서 IBS를 선택을 하시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빠르게 구성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은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마존 IBS 경우는 채널을 생성을 하는데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몇 분 안에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빠르게 라이브 스트리밍 채널을 구성하셔야 한다라고 하면은 IBS를 사용하시면은 이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랙티브한 피처들을 타임드 메타데이터 API를 제공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터랙티브한 기능들을 간단히 구현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은 IBS 선택하시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해상도와 관련해서 Full HD까지 아마존 IBS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마존 IBS 이 말씀은 현재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지만 현재는 Full HD까지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Full HD 해상도에도 충분히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구성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면 IBS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오디오 비디오 코덱이 H264와 AAC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비디오 코덱 요구 사항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면은 다른 저희 AWS에 제공되는 미디어 서비스 미디어 라이브라든지 미디어 라이브와 같은 라이브 스트리밍 트랜스코더 서비스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IBS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는 2채널만 지원을 하고 있고 HLS 엔드포인트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 IBS의 경우에는 정해진 풀 워크플로우를 포함하고 있지만 정해진 스펙에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시면은 IBS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DRM의 기능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까 미디어 패키지를 기반으로 DRM을 구성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DRM이 필요한 경우라면 AWS 미디어 서비스들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광고 사위 기능 또한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아까 각 워크플로우별 제공되는 미디어 서비스를 활용하셔야 하고 레이턴시가 초저지연 레이턴시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레이턴시에 대한 이슈는 아마존 IBS를 사용하시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제가 아마존 IBS 그리고 라이브 스트리밍과 필요한 미디어 서비스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VOD OTT를 AWS에서 어떻게 구성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서비스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VOD OTT를 살펴볼 때 저희가 미디어 워크플로우를 기반으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미디어 소스가 필요합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의 경우에는 라이브 채널 소스로부터 받는 것들이 필요할 거고요. VOD OTT의 경우에는 스트리밍할 VOD 파일이 소스가 될 겁니다. 그리고 둘 다 트랜스코딩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의 경우에는 라이브 스트리밍 베이스로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인코딩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될 거지만 비디오 파일의 경우에는 그 파일 베이스로 트랜스코딩을 하고 압축을 통해서 스트리밍을 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리지네이션과 디스트리뷰션 서비스가 필요하게 될 텐데 라이브 스트리밍과 비디오 경우 마찬가지로 저희가 플레이백 클라이언트에서 지원하는 스트리밍 프로토콜에 따라서 인코딩의 환경으로 구성을 해야 하고 로우 레이턴시 지연을 위해서 CDN을 구성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AWS에서는 다양한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VOD, OTT 미디어 워크플로우를 저희가 살펴보면서 어떤 VOD, OTT 서비스를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VOD, OTT 미디어 워크플로우 또한 라이브 스트리밍과 비슷합니다. 미디어 소스로부터 플레이백 클라이언트까지 스트리밍을 구성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또한 스트리밍 하는 곳에서 AWS 미디어 서비스를 선택해서 필요한 부분에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살펴봐야 할 텐데요. 먼저 VOD, OTT의 경우에는 미디어 파일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지에 대한 부분부터 저희가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많은 비디오 파일 콘텐츠들 그리고 대용량의 비디오 파일 콘텐츠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스케일러빌리티를 고려한 스토리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디오 콘텐츠는 만약에 VOD 사업자인 경우에는 비즈니스에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안정적인 듀라빌리티를 포함하는 스토리지가 필요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비디오의 경우 최근 4K, 8K 정도의 대용량의 하나의 파일이 굉장히 많은 용량을 차지하게 되는 경우 스토리지가 굉장히 커지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비용 효율적으로 이것을 관리를 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도 고려 대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디오 파일의 경우에는 저희가 스트리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 스트리밍 기능이 연동이 되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AWS에서는 어떤 타입의 컨텐츠든 저장할 수 있는 객체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는 아마존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 아마존 S3인데요. 아마존 S3의 경우에는 굉장히 큰 높은 내구성을 가지면서 파일이 유실될 가능성은 천억 개의 파일 중 하나의 파일을 이룰 확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희는 내구성을 99.999, 9가 11개의 퍼센트의 내구성을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제한으로 사용이 가능한 스토리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스토리지 용량 확보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클래스 티어링이라는 기능을 제공하면서 자주 소비되지 않는 아카이빙 용도로 파일들은 적은 비용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객체 스토리지 클래스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객체를 접근하는 빈도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정을 하여 저렴하게 비용을 구성하실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만약에 자주 사용되는 객체라고 하면 스탠다드 클래스, 혹은 여러분들께서 자주 사용되진 않지만 그래도 빈도가 조금 있는 경우는 infrequent access, 혹은 여러분들께서 아카이빙의 용도로 사용할 스토리 파일의 경우에는 글래시어나 글래시어 딥 아카이브와 같은 클래스를 지정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고, 비디오 객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비용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차이는 사실 글래시어 같은 경우에는 아카이빙 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다시 가져온다라고 하시면은 글래시어의 옵션에 따라서 가져오는 속도에 영향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VOD 사업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정말 오래된 영화 같은 경우에도 누군가가 구매를 하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즉시 사용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S3 글래시어를 아카이브를 하면서도 인스턴스 리트리버라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글래시어의 경우에는 아카이빙 용도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 옵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옵션에 따라서 가져올 수 있는 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아카이빙을 하면서 그 즉시 사용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바로 가져와야 한다라고 하면은 글래시어 인스턴스 리트리버 옵션을 사용을 하시면은 바로 가져오실 수 있다. 아카이빙을 했음에도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런 아마존 S3를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업로드를 해야 할 텐데요. 이 S3로의 컨텐츠를 어떻게 업로드를 해야 할지 고민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서 업로드를 하실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실 텐데요. 이미 많은 양의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스토리지가 있거나 기존의 스토리지와 연동을 할 수 있는지, 혹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S3로 옮길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S3로 업로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컨텐츠를 S3로 직접 올리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AWS에서 제공되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AWS CLI를 기반으로 직접 CLI나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서 업로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마존 S3에서 제공되는 SDK가 있기 때문에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하셔 업로드를 하실 수도 있고, 혹은 아마존 매니지먼트 콘솔을 기반으로 드래그 앤 드랍을 하셔서 손쉽게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대용량이거나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리전으로 전송을 한다면 S3 업로드의 옵션 중에 하나인 멀티파트 업로드 옵션을 사용해서 분할 전송을 하거나 엣지 로케이션을 기반으로 전송을 하는 트랜스퍼 액셀러레이션 옵션을 통해 빠르게 전송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구축하고 있는 NAS 파일 서버가 있다면 AWS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인 데이터 싱크를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싱크는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콘텐츠가 포함된 NAS 서버와 연동하여 AWS로 데이터를 전송해 준 서비스입니다. 데이터 싱크 에이전트와 엔드포인트 간에 10배 빠른 속도로 전송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기적으로 혹은 파일 변경,
추가될 때마다 전송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어서 쉽고 빠르게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디오 컨텐츠를 NAS 파일로부터 빠르게 S3로 옮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현재 구성 중인 스토리지가 있고 확장성을 위해 하이브리드한 구성을 하거나 혹은 아마존 S3로 데이터를 옮기는 용도로 AWS 스토리지 게이트웨이 서비스를 활용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가상 머신을 로컬 스토리지 네트워크에 둬서 마치 로컬 스토리지를 쓰는 것 같이 AWS 스토리지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지 게이트웨이는 데이터를 AWS 스토리지 서비스로 전송하는 것과 동시에 캐시잉을 통해서 네트워크 지연 시간으로 인한 파일 접근 속도 저하를 방지합니다. 혹은 테라바이트급, 페타바이트급의 대용량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스노우볼 패밀리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플라이언스를 제공받아서 데이터를 적재한 후 AWS를 직접 배송하여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하거나 엑사바이트급의 콘텐츠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스노우 모바일 트럭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 있습니다. 비디오 파일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S3의 마이그레이션을 고려하고 계시다고 하면은 스노우볼 패밀리를 생각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토리지가 구성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트랜스코딩을 하셔야 합니다. 파일 기반, 인코딩을 통해 압축 및 파일 포맷을 변환하여 네트워크 상황에 맞춰 해상도를 조정하는 ABI 기능도 추가하셔야 하고요. 하지만 이러한 트랜스코딩은 라이브 스트리밍 트랜스코딩과 마찬가지로 인프라 구축을 하거나 인코딩 솔루션을 구매하는 등의 비전문가가 구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AWS는 이러한 트랜스코딩 서비스로 미디어 컨버터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인풋, 아웃풋 포맷을 지원하고 QBBR 기능을 통해 같은 화질로 높은 압축률 이코딩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완전 관련 서비스로 하드웨어 프로비저닝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AWS 엘리멘탈 미디어 컨버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디어 컨버터는 잡이라는 작업 단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잡이라고 하는 것은 인풋하는 파일 포맷에 대해 정의를 하고 아웃풋, 즉 내가 결과물로 뽑을 파일에 대한 포맷에 대해서 작업 내용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잡을 잡 템플릿이라는 형태로 공통으로 사용되는 잡 세팅을 여러분들께서 그룹핑하여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 인풋에 대해서 일정한 아웃풋을 출력을 하는 경우에는 유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들께서 잡 템플릿 안에 아웃풋 프리셋, 아웃풋에 대한 정의를 미리 세팅을 해놓고 그것을 계속 재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잡들은 큐에 삽입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큐를 기반으로 잡을 그룹핑하거나 분리를 하실 수도 있고 큐에 있는 잡들은 변경 처리를 통해서 가속화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살펴보면은 저희가 미디어 컨버터를 활용할 때 저희는 잡을 생성을 합니다. 이 잡에는 인풋 파일에 대해서 하고 인풋 컨피규레이션을 지정을 한 다음에 저희가 아웃풋 그룹을 선택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예시로 HLS 아웃풋 그룹을 선택을 했는데요. HLS의 경우에는 AVI를 지원을 하는 프로토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HLS를 지원하는 HLS 아웃풋 그룹으로 뽑을 때 어떠한 파일, 어떠한 해상도로 HLS를 뽑을지에 대해서 정의를 한 아웃풋 그룹을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필요한 여러 메타데이터라든지 다른 잡 컨피그레이션, 미디어 컨버터에서 제공하는 옵션들을 구성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잡을 서비스하면 큐에 들어가게 되면서 여러분들께서 트랜스코딩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트랜스코딩의 경우에는 S3로 아웃풋 파일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여러분들께서 계속 미디어 컨버트 작업이 끝난지 안 끝났는지 계속 모니터링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모니터링 서비스인 클라우드 워치를 통해서 이런 인코딩 작업이 끝났을 때 알람이 울리게 하거나 이메일이 오게 하는 등의 여러 다른 AWS 서비스와 연동을 해서 워크플로우를 구축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AWS에 있는 아마존 S3와 미디어 컨버터를 기반으로 VOD OTT 서비스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방금 같이 새로운 비디오 파일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미디어 컨버터를 통해서 트랜스코딩하는 작업들을 여러분들께서 AWS에서 자동화하여 이 워크플로우를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람다라고 하는 서비스를 기반으로 람다라고 하는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AWS에 코드를 올려놓는다라고 하면은 이 코드가 발생하는 이벤트를 등록을 해서 해당 이벤트가 발생을 할 때마다 그 코드 작업이 수행이 될 수 있게 하는 구조로 여러분들께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람다 함수 코드를 기반으로 미디어 컨버터를 호출하는 코드를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파일이 업로드 되었을 때 람다 함수가 호출되도록 이벤트 트리거를 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디어 파일이 새로 생길 때마다 S3 업로드를 하면 자동으로 람다 함수가 트리거가 돼서 인코딩을 하도록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VOD OTT를 AWS에서 구성한다 했을 때 전체적인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비디오 파일을 S3를 업로드를 하거나 혹은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객체 스토리지에 접근할 수 있는 HTTP 엔드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미디어 컨버터를 통해서 트랜스코딩을 수행을 하고 트랜스코딩은 엔드포인트 미디어 플레이어에서 지원이 가능한 다양한 파일 포맷으로 변경을 하거나 같은 화질이지만 높은 압축률로 구성을 하는 그런 미디어 컨버터의 기능을 이용해서 트랜스코딩을 수행을 합니다. 그 트랜스코딩된 아웃풋은 S3에 저장이 되게 되고요. 이 S3의 경우는 사실 플레이백 클라이언트에서 바로 재생이 가능하도록 S3에서는 엔드포인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웹서버를 구축을 하지 않으셔도 아마존 S3에서 바로 스트리밍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마존 S3가 VOD OTT 사업자들이 VOD OTT 서비스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제공해 드리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CDN 또한 AWS 제공하는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 복잡한 구성 없이 손쉽게 연동하실 수 있어서 글로벌 VOD OTT 서비스를 정말 빠르게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요약입니다. 먼저 저는 오늘 두 가지 측면에서 미디어 서비스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미디어에 대한 기초적인 매트릭과 기초적인 지식들을 먼저 짚으면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어떻게 AWS에서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미디어 워크플로우를 살펴보았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는 각 워크플로우의 단계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서비스들은 AWS 엘리멘탈 서비스와 아마존 IBS, 풀 워크플로우를 포함을 하고 있는 아마존 IBS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아마존 IBS와 엘리멘탈 서비스 사이에서 어떤 때와 어떤 서비스를 선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VOD OTT 또한 AWS는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큰 부분인 스토리지 부분은 아마존 S3를 기반으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S3로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옮길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파일 베이스로 트랜스코딩을 하는 서비스인 미디어 컨버터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비디오를 스트리밍하기 위한 웹서버는 S3에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구축 없이도 S3 업로드를 하는 것만으로도 비디오를 스트리밍할 수 있는 기능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제공되는 설문에 참여하여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더욱 발전된 컨텐츠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